이제 관을 닫겠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말에 윤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미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윤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건강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비는 윤호의 마음처럼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을 꾹 누르며 윤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평생 약을 지으며 따뜻했던 그 손이 관이 천천히 닫히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희미한 전자음이 관 내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환청인 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보니 분명 실제 들리는 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소리가.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관을 다시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간 윤호는 어머니의 옷자락 사이에서 약통 모양의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조그만 장치였어요. 약사인 그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약통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귓가에서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게 뭐죠? 윤호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햇사료양원 원장 박정우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항상 차분하던 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 그건 환자분의 약통입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손을 뻗어 약통을 가로채려 했지만 윤호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에서 약통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윤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탁! 약통이 바닥에 부딪히자 뚜껑이 열리며 내부에서 작은 메모리칩과 쪽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윤호가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그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3층엔 문수와 실험 코드 X37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흔들리고 불규칙했지만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이게 무슨... 윤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약통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윤호야,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윤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녹음된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하고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햇사료 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엠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불법 약물 실험을 환자들에게 내가 약사였기에 알아차렸지만 그들이 내 음식에 그들이 나를 감시해. 조심해. 윤호야. 진실을. 녹음된 목소리가 중간중간 끊겼지만 내용은 명확했어요. 윤호의 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김미선 씨가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하신 거예요. 요즘 피해망상이 심하셨거든요. 원장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원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머니의 팔을 살펴보았어요. 소매를 걷자 팔목에 여러 개의 주사 자국과 멍이 보였습니다. 멍의 색깔로 보아 최근에 생긴 것들이었어요. 약사로서의 직감이 불길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흔적이 아니었어요. 장례를 중단해 주세요. 부검을 요청하겠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그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란과 슬픔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비정상적으로 빨랐어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장례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참석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호의 이모 정숙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어요. 윤호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갑자기 떠난 게 이상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죠. 이모,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요. 윤호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신약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로 주목받았어요. 2년 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연구원 일을 접고 40년 넘게 운영해온 미선 약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미선을 마음의 의사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단순히 약을 파는 것을 넘어 이웃들의 건강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어머니의 노트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름과 상태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속에는 약의 용량부터 환자의 기분 상태까지 세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윤호야, 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어.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항상 선한 일에 써야 해.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간단한 기억력 저하로 시작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약국에서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윤호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고민했어요.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아요. 어머니,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윤호야, 내가 평생 남을 돌봤는데 이젠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인가 보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윤호는 고민 끝에 평판이 좋다는 햇사료양원의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매주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는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밝게 웃으며 그를 반겨주던 어머니가 점점 멍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불편한 것 없으세요? 윤호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윤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호야, 여기서 나를.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호가 원장에게 물었지만 원장은 알츠하이머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윤호를 안심시켰죠. 그리고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윤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심장 질환이 없었어요.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심장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장례식장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윤호는 녹음기와 쪽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강 형사가 녹음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이런 장치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전문가용이네요. 혹시 이엔 문수가 누군지 아세요? 형사가 물었어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X37 코드도 조사해보겠습니다. 부검 결과는 며칠 걸릴 거예요.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 멀리 햇사료양원도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어머니,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약속해요.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약사로서의 지식과 아들로서의 사랑, 그리고 정의감이 뒤섞여 윤호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중단된 다음 날, 회색빛 하늘이 윤호의 무거운 마음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그는 햇사료 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어제의 녹음 내용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법 약물 실험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이름과는 달리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었어요.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느껴졌어요. 소독제 냄새 아래 숨겨진 뭔가 다른 냄새. 약사인 그는 그 냄새가 일반적인 의료, 시설에서 맡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윤호를 알아보고 당황한 듯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김미선님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던 환자들의 말소리나 TV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307호 어머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차갑게 정돈된 방이 그를 맞이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뭐지? 윤호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뜨개질 도구, 항상 옆에 두던 가족 사진, 좋아하던 편안한 실내화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윤호의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봤지만 비어 있었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이곳에 있었다는 흔적을 모두 지운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호는 흠칫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문간에 한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 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김미선님이 제 어머니십니다. 제가 아들이에요. 여기 있던 어머니의 물건들은 어디 있나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틀을 꽉 쥐었어요. 마치 도망치고 싶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거됐어요. 환자가 돌아가시면 표준 절차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호는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약통 모양의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디자인이었어요. 그 목걸이 윤호가 물으려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수진은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사라졌어요. 윤호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어요. 윤호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그를 보자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그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거리를 두었습니다. 원장실 앞에 다다르자 문이 열렸어요. 박정우 원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아, 윤호 씨?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어머님 일로? 윤호는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투약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원장의 미소가 흔들렸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제 장례식에서의 상황을 잊으신 건가요? 윤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 모든 기록을 가져갈 테니까 지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잠시만요. 원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몇 분 후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모든 투약 기록입니다. 윤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했어요. 기록상으로는 일반적인 치매 치료제와 영양제만 투여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약 시간과 용량에 미묘한 불일치가 보였어요. 이상하네요. 윤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셨는데 원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런가요? 기록에는 없는데 제가 어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알레르기 정보는 입소 서류에 분명히 적었고요. 불편한 대화를 마치고 요양원을 나서는 순간 윤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호가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까 봤던 간호사예요. 조용히 할 얘기가 있는데 미선 약국에서 만나요. 1시간 후에 꼭 혼자 오세요. 미처 대답할 새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차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백미러를 통해 검은색 세단이 요양원 주차장 한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윤호가 시동을 걸자 그 차도 엔진을 켰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미행인가? 윤호는 몇 번 방향을 바꾸며 뒷차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검은 세단은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급하게 방향을 틀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행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따라왔어요. 윤호는 몇 번 더 방향을 바꾸고 한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1시간 후 힘들게 미선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일생이 담긴 이 공간이 이제는 그저 빈 건물일 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국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윤호는 주변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카운터와 빈 약장들이 그를 반겼어요. 이곳에서 어머니가 평생을 일했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왔네요. 어두운 구석에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목에 걸린 약통 모양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조용히 하실 얘기라는 게 뭔가요? 어머니 일에 대해 알고 계신 거죠? 윤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미선 선생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이 목걸이. 윤호는 가까이 다가가 목걸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15년 전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죠. 약값을 낼 돈도 없었는데 선생님이 무료로 약을 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간호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셨죠. 그래서 은혜를 갚기 위해 미선 선생님이 입소하신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윤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선 선생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셨고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그들이 왔어요. 숨어요, 빨리! 윤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약국 뒤편 비상구로 윤호는 수진과 함께 달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와 수진은 약국 뒤편 창고로 숨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며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약국 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리 대비했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문을 잠갔거든요. 시간이 흐르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윤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줘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천천히 약통 모양의 목걸이를 열자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미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는 수진의 표정은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호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에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엠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햇사료양원이 비밀리에 계약했어요. 치매 환자들에게 실험 약물을 투여하고 있죠.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녹음해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USB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투약 기록, 환자들의 이상 반응, 엠바이오텍 직원들의 출입 기록까지. 수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선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아내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약사셨으니까 환자들의 증상 변화와 투약 기록의 불일치를 금방 눈치채셨죠. 윤호는 어머니의 용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위험한 일을 혼자 감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3월 17일 밤이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미선 선생님이 3층에서 실험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당직 의사와 엠바이오텍의 문수 박사가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장면을요. 문수. 쪽지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윤호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선생님이 증거를 수집하시던 중에 발각되셨어요. 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상황을 봤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했을 때 미선 선생님이 저를 보호하셨어요. 이 아이는 모른다고 하시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약물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윤호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어머니가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보호하셨군요. 윤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약통 컬렉션을 기억하렴이라고요. 약통 컬렉션. 윤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40년 넘게 모은 세계 각국의 약통 컬렉션을 기억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해외 여행을 갈 때마다 독특한 약통을 하나씩 가져오셨습니다. 그 컬렉션은 어머니의 자랑이자 그녀의 인생을 담은 보물이었어요. 창고에 있을 거예요. 윤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약국 뒤편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공간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벽면에 설치된 유리 진열장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약통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컬렉션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윤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이면 먼지를 닦고 재배열하셨죠. 수백 개의 약통 사이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윤호는 진열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쪽 구석에 7개의 약통이 특별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윤호가 중얼거렸어요. 이 약통들만 다른 방식으로 놓여 있어. 자세히 보니 7개의 약통은 각각 N, B, P, I, O, T, E, K의 첫 글자가 새겨진 나라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브라질, 이탈리, 오만, 테일랜드, 이집트, 코리아의 약통들이었어요. NBIOTK.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엔바이오텍. 윤호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여기에 증거를 숨기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약통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목각 약통이었어요. 안에는 작은 종이가 말려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엔바이오텍과 햇사료양원 사이에 비밀 계약서였어요. 환자 정보 제공과 약물 실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약통에는 투약 기록이, 또 다른 약통에는 미승인 약물 샘플이 들어 있었어요. 윤호는 한 약통씩 열어보며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거였어요. 어머니,
윤호의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마지막 약통, 한국의 전통 나무 약통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어요. 라벨에는 X3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약사로서의 직감이 알려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어요. 이게 그들이 실험하던 약물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약국에 아직 기본 장비가 남아있을 거예요. 오래된 약국 실험실에서 간단한 분석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연구원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윤호는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약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X37은 치매 증상을 일시적으로 후전시키지만 뇌혈관 손상과 심각한 출혈을 일으켜요.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말을 잇지 못하고 윤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아채고 증거를 모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심장마비가 아니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약물이 뇌출혈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들이 어머니를. 말을 마치지 못하고 윤호는 눈물을 쏟았어요.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슬픔이 깊어졌어요. 잠시 후 윤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증거를 모았으니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그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담으려는 순간 갑자기 위층에서 쿵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약국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숨어요. 수진이 급하게 속삭였어요. 등 뒤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윤호는 지하 창고의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약국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에 햇사료양원 원장 박정우와 낯선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유양원 원장이에요. 윤호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엠바이오텍 사람들인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윤호는 재빨리 증거들을 배낭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약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창고 비상구로 빠져나왔어요. 밖은 이미 저녁이 되어 어둑어둑했습니다. 뒷골목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약국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부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윤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시립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윤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손에 쥔 배낭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윤호는 어제 만났던 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병원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윤호 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체내에서 정체불명의 약물이 검출되었어요. 법의학팀이 분석 중입니다. 윤호는 배낭에서 약물 샘플과 증거들을 꺼냈어요. 이게 그 약물입니다. X37이라고 해요. 엠바이오텍이 요양원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실험한 약물이에요. 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윤호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계약서, 투약 기록, USB에 저장된 자료들까지. 심호흡을 하며 그동안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X37은 치매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약물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출혈을 일으킵니다. 어머니는 이 약물로 인한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예요. 법의학 팀장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분자 구조를 더 자세히 분석해야 확실해질 겁니다. 하지만 초기 부검 결과로는 뇌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돼요. 윤호의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증거들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네요. 요양원 3층에 있다는 실험실 같은 곳 말이에요. 윤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봐야겠습니다. 윤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경찰이 함께. 강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색 영장 없이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수진 씨가 요양원 직원이니까 들어가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바로 나오세요. 저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요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윤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 엠바이오텍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직원 출입구로 윤호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밤에는 보안이 더 삼엄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계단을 통해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TV 소리만 가늘게 들려왔어요. 수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여기에요. N 문수 박사의 연구실이에요. 수진이 문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윤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열쇠가? 윤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선 선생님이 부탁하셔서 제가 복사해 두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 작은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실험 장비와 약품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윤호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파일 캐비닛을 뒤져 서류를 찾았어요. 여기 환자 기록이 있어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어요.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는 급히 수진에게 손짓했어요. 둘은 실험실 뒤편 창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엔바이오텍 로고가 새겨진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윤호는 창문을 열었어요. 3층이었지만 다행히 창문 바로 아래에 좁은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수진을 먼저 내려보내고 자신도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요양원 뒤편 정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이에요. 직원 출입구예요. 간신히 탈출의 거리로 나왔을 때 저 멀리 강 형사의 차가 보였습니다. 달려가 문을 두드렸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엔바이오텍 직원들이 쫓아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 찾았나요? 강 형사가 물었어요. 윤호는 숨을 고르며 손에 들고 있는 서류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충분히 찾았어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윤호는 X37 약물의 분자 구조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원 시절의 지식을 총동원해 X37이 어떻게 뇌 손상을 일으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약물은 처음에는 치매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의 분자 구조가 윤호는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 혈관을 점점 약화시켜요. 결국 출혈로 이어지죠. 법의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진술을 마치고 약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약국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윤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약국 내부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약장은 쓰러져 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가 보니 약통 컬렉션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는 디지털 복사본으로 백업해뒀어요. USB에도 있고 클라우드에도 올려놨죠.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어.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윤호의 가슴에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뉴스 화면에 윤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약통에 숨겨진 비밀 계약서, USB에 담긴 불법 실험 기록, X37 약물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분석 결과까지. 우리 노인들이 불법 약물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엔바이오텍 햇사료양원 불법 약물 실험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박정우 원장과 엔바이오텍의 임원들을 체포했습니다. 문수 박사도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붙잡혔어요. 윤호는 TV로 체포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이제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윤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선 선생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김미선뿐만 아니라 햇사료양원의 여러 노인들이 X37 약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불법 실험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피해 가족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호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한 할머니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모두 X37 약물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열렸어요. 윤호는 증인으로 나서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X37 약물의 위험성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엔바이오텍과 요양원의 범죄를 명백히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문수 박사의 눈빛은 냉랭했어요. 그는 윤호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제 어머니의 용기가 함께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어느 날, 윤호는 어머니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윤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란다. 햇사료양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만약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다면 약통 컬렉션을 꼭 확인해 주렴. 윤호야, 잊지 마. 약은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란다. 내 평생 신념이었던 이 말을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렴. 엄마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윤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어요. 1년 후 봄날의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미선의료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옛 미선 약국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어요. 센터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약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역 주민들, 어머니의 오랜 단골 고객들, 그리고 불법 약물 실험의 피해자 가족들까지 모두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새 센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센터의 문을 여는 것은 단순한 개업이 아닙니다.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가는 시작입니다. 이곳은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수지는 윤호 옆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센터의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흰 간호복이 그녀에게 잘 어울렸어요. 미선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센터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김미선 약통 컬렉션이라는 이름의 전시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약통들 대신 시민들의 기부로 다시 모은 다양한 약통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각 약통마다 기부자의 이야기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김미선 약통재단도 공식 출범했어요. 재단은 요양원 감시와 노인 약물 안전 교육 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윤호는 재단의 대표로서 첫 번째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요양원을 폐쇄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어요. 1년 전 슬픔에 잠겼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었어요. 재단의 첫 사업으로 전국 요양원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선 지수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약물 관리의 투명성, 환자 권리 보호, 의료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어요. 많은 요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일을 마친 윤호와 수지는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석양이 묘비의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10번째 요양원이 미선 지수 평가에 참여했어요. 윤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시작한 용기 있는 행동이 큰 파도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지는 목에 걸고 있던 약통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벗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걸 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주신 용기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묘비 앞에 놓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윤호는 가방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컬렉션 중 유일하게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나무 약통이었어요. 어머니, 약통 속에 담긴 진실이 세상을 바꿨어요.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약통을 목걸이 옆에 놓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컬렉션에 빈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는 영원히 어머니의 것으로 남을 거예요. 그 빈자리가 오히려 어머니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게 해주니까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묘지를 나오며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돈벌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 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어요. 이제 그 유산은 윤호와 수진의 손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머니의 빛나는 영혼처럼 끝없이 세상을 밝히며